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 잘 보내셨어요? 저도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그래요. 한 주 한 주 흘러가는 게 어떠신가요? 정말 또 시간이 빨리 가죠? 왜 자꾸 시간이 빨리 갈까? 뭔가 아쉽고 붙잡고 싶고 매번 그래요. 2024년이래. 2024년이 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1월도 다 가려고 해요. 좀 빠르다 시간. 그래요. 재밌는 게 많아서 시간이 빠른 걸까요? 아니면 그냥 매 순간순간이 아쉬워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나요? 아니면 좀 천천히 이렇게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살고 싶나요? 어렸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시간이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일순간이 되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또 왜 그때 그렇게 허황된 삶을 살았을까? 왜 그렇게 낭비하면서 시간을 살았을까 하는데 또 생각해보면 그 나이 때는 청소년기에는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오늘 제가 좀 철학에 관련된 책을 읽다 보니까 좀 철학적인 생각? 뭐 그런 건 아니고 좀 깊은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의 소품집,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라는 책을 이번 주에 읽었는데요. 정말 이걸 보면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철학이라는 게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나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 그게 담겨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쇼펜하우어는 1788년에 태어난 독일의 철학자인데 아직까지도 그의 생각이 읽히고 있고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건 그의 생각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이야기겠죠. 그의 철학이.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떠올라요. 인간은 빈곤과 고통 그리고 지루함이라는 양극단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저울의 바늘과 같다 라는 식의 말을 했었죠. 일정 부분 고개가 많이 끄덕여져요. 그치. 되게 힘들 땐 엄청 열심히 이렇게 뭔가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목표하고자 하는 걸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달성이 되면 행복이 계속 갈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죠. 행복감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그것의 반복이라고 하죠.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고통과 빈곤, 그리고 지루함, 이것을 양극단으로 쇼펜하우어는 봤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삶에서 보면 부정적인 어떤 일, 그리고 긍정적인 일, 그것을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삶과 닮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한없이 우울해지는 게 사람이고 한없이 처지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다가도 뭔가 인생에서 큰 어떤 좋은 일이 발생하면 막 너무 행복하고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행복함이 쭉 가지 않아요. 결코. 양극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의 삶이고 그런 고통과 빈곤, 지루함, 그것도 꾸준히 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중간에서 적절하게 자신에 대해 잘 알면서 큰 파동 없이 사는 게 어쩌면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놀랐던 게 어떻게 1800년대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쾌활한 감정이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책에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건 2000년대가 넘어와서 긍정적인 정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예전에는 직관적으로 알았던 걸까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쾌활함이다 라는 걸 고개가 끄덕여지는 책이었어요.
철학이었고요. 근데 읽다가 좀 웃긴 부분이 좀 있었어요. 약간 중2병 느낌에 대한 게 있었는데, 아니 사람들이 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잘못 이해하고, 그러니까 사춘기에 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접하면 약간 오해할 수도 있고 곡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런 말이 나와요. 천재의 내면에는 타인보다 고립적인 요소가 더 들어있다. 천재는 결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결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언제나 타인과 이질적인 존재로 인지하며 타인과 자신을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뒤섞인 곳에 있어도 자기 자신을 남다르게 의식하는 경향이 짙고, 타인을 생각할 때도 1인칭보다는 3인칭으로 지칭한다. 그쵸? 이 문장까지만 딱 읽었을 때는 뭐지? 뭔가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고 막 1인칭보다는 막 3인칭으로 지칭하고 라고 하면은 약간 중2병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어떤 누군가의 사상을 들을 때 절대 부분만 보면 안 됩니다. 전체의 흐름, 그러니까 맥락을 중심으로 그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죠. 그래요. 철학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워요. 답이 없다 라는 측면에서 말이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고 내 가치관이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어떤 존재잖아요. 왜 던져졌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설만 있을 뿐이죠. 진실은 아무도 몰라요. 흥미롭지 않나요? 그래도 이 책의 제목만큼은 따르고 싶네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개인의 본질. 중요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인격 그 자체다. 개인의 본질과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 즉 인격과 그 가치는 행복하고 평안해지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유일무이한 요소다. 이외의 모든 것은 간접적이다. 그래서 기타 요소의 효과는 무의로 돌릴 수 있지만 성격으로 나타난 효과는 절대 되돌리지 못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격적인 장점을 의식한 시기심은 아무리 조심스레 감춘다고 해도 타협할 수 없는 감정이다. 게다가 의식의 상태만은 변하지 않고 영속적이고 항구적이다. 그리고 인격은 높고 낮음의 차이만 있을 뿐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매 순간 작용한다. 반면 다른 모든 것은 그저 때때로 일시적 작용에 그치며 이리저리 휘둘리는 변화 속에 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우데모스 윤리학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연은 영원하지만 재산은 그렇지 않다. 온전히 외부에서 닥쳐온 불행을 인간 스스로 자초한 불행보다 더 침착하게 견딜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운명이 바뀌는 일은 있어도 타고난 상태가 변하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상한 성격과 뛰어난 지능, 낙천적 기질과 쾌활한 마음, 강인하고 튼튼한 몸, 즉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사실은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 재산이나 외부의 명예를 얻기보다 위에 언급한 자산들을 얻고 불리는데 힘써야 한다. 이런 자산 가운데도 우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는 바로 쾌활한 마음이다. 이런 좋은 특성은 즉시 보답을 받기 때문이다. 즐거운 사람은 언제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즐겁기 때문이다.
이 특성만큼 다른 모든 것을 대체할 만한 자산은 없다. 젊고 잘생긴 부자로 존경받는 사람을 생각해보자. 그가 행복한지 알려면 그가 쾌활한 사람인지 보아야 한다. 그가 쾌활하다면 그는 젊든 늙었든 몸이 고닫든 꼽추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행복하다. 젊은 시절 나는 고서를 보다가 이런 글귀를 읽었다. 많이 웃는 사람은 행복하고 많이 우는 사람은 불행하다. 아주 간결하지만 절대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다. 그래서 쾌활함이 찾아오면 우리는 문을 열어 반겨야 한다. 쾌활함은 잘못된 때에 찾아오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이유부터 먼저 알아내려는 마음과 심각한 숙고와 상당한 우려 탓에 쾌활함을 받아들이길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이때 심각한 숙고 과정이나 상당한 우려 상황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이에 반해 쾌활함은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 현재를 직접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므로 쾌활함은 그저 지폐가 아닌 행운의 동전과도 같다. 그러니 무한한 두 시간 사이에 있는 불가분의 현실에서 쾌활함은 최고의 자산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쾌활함을 획득하고 이걸 증진해 나가는 일을 우선시해야 한다. 쾌활함에 가장 크게 공헌하는 요소는 돈이 아니라 바로 건강이다. 하층 노동계급, 특히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은 쾌활하고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반면 부자와 귀족들은 집 안에서도 언짢은 기색을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온전한 건강을 유지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무절제한 행동과 방탕, 폭력적이고 불쾌한 감정, 지속해서 과도하게 정신적으로 긴장하는 활동을 피해야 한다. 하루 2시간씩 격한 야외 활동을 하고 냉욕을 자주 하며 적절한 식이요법으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모든 생활 과정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소소한 활동만이 아니라 전신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에 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은 움직임에 있다 라는 옳은 말을 했다. 삶은 움직임에서 만들어지며 삶의 본질은 움직임에 있다. 생명체 내부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격렬한 움직임이 있다.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지치지 않고 강렬하게 뛴다. 심장이 28번 박동하면서 크고 작은 순환을 거쳐 몸 전체에 혈액을 공급한다. 폐는 증기기관처럼 끊임없이 펌프 운동을 한다. 장은 계속해서 연동 운동을 한다. 땀샘 전체는 쉼없이 흡수와 분비 활동을 한다. 심지어 뇌조차도 맥박이 뛰고 호흡을 할 때마다 이중의 운동을 한다. 온종일 앉아서만 생활하는 수많은 사람처럼 외부 활동이 전혀 없으면 외부에서 오는 안정과 혼란스러운 내면 사이에서 현저히 치명적인 불균형이 발생한다. 끊임없는 내부 운동조차 외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작동하기 때문이다. 내면의 감정이 격정으로 들끓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내 보일 수 없을 때 정신의 불균형은 심해진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바람이 불어 나무를 움직여야 한다. 이럴 때 라틴어로 가장 간략하게 표현되는 규칙이 있다. 운동은 빠르면 빠를수록 운동답다. 우리의 행복은 기분의 쾌활한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쾌활한 기분은 건강 상태에 좌우된다. 인간은 건강 상태에 따라 외부 상황이 다르게 인식된다. 건강하고 활달한 상태와
질병으로 불쾌하고 소심한 상태에서 받는 인상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건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사물이 아니라 사물을 대하는 우리의 견해다. 이에 관해 에픽테토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다. 인간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견해에 따라 움직인다. 대체로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있다. 건강은 모든 향락의 원천이다. 반면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떤 외부의 자산도 누리지 못한다. 정신적인 특성, 심성, 기질에 있는 주관적인 자산도 병약한 탓에 침체하여 쇠약해진다. 사람끼리 만나 맨 먼저 서로의 건강을 묻고 평안을 비는 일은 그냥 하는 행위가 아니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건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을 재물 삼아 이득이나 승진, 지식이나 명예, 나아가 성적 충동과 순간의 향락을 맞바꾸는 짓은 어리석은 짓이다.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건강은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 이처럼 건강이 우리 행복의 필수적인 쾌활함의 기반이 되지만 쾌활함은 오로지 건강에만 달려있지 않다.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에서도 우울한 기질이나 침울한 기분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우울한 기질이나 침울한 기분의 궁극적인 원인은 생명체의 본질에 있는 변하지 않는 성질, 즉 자극과 재생 능력을 좌우하는 감수성의 상태에 있다. 비정상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하면 기분이 들쭉날쭉하고 쾌활함이 과도하게 지속되다가 우울함의 지배를 받기도 한다. 그런데 천재 역시 과도한 예민성을 갖고 있다. 철학이든 정치든 시든 예술이든 모든 타고난 인간은 우울한 존재다. 감수성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대로 뛰어나고 우월한 모든 인간은 우울한 면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천재는 우울하다고 말한다. 자주 인용되는 키케로의 기록도 다음과 같다.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셰익스피어는 천성이 주는 지배적 분위기가 사람마다 얼마나 차이가 큰지 다음과 같이 점잖은 어조로 이야기했다. 춤을 추는 묘한 인간들을 만들어 놓았지 뭔가. 글쎄 밤낮 가느다란 눈을 하고 있다가 우습지도 않은 자루 피리 소리만 들어도 앵무새같이 낄낄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항상 이마살을 찌푸리고 저 현명한 레스터가 우습다는 당연한 농담에도 이를 드러내 웃으려고도 하지 않으니 말이야. 플라톤은 이 차이를 짜증나는 것과 쾌활한 것으로 표현했다. 이런 차이는 인간이 유쾌함과 불쾌함을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다른 데의 원인이다. 누군가는 절망에 빠질 정도로 심각한 일이라도 다른 누군가는 피식 웃고 넘겨버린다. 불쾌함에 대한 감수성이 강할수록 유쾌함에 대한 감수성은 약해지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건이 행복과 불행의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반반이라면 짜증나는 사람은 불행한 일에 더 화를 내고 또 슬퍼하며 기뻐하지 않는다. 반면에 쾌활한 사람은 불행한 일에 화를 내거나 슬퍼하지 않고 행복한 일에 대해 기뻐한다.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은 계획 10개 중 9개를 성공해도 실패한 한 가지 계획을 두고 분노한다. 쾌활한 사람은 반대로 한 가지 계획만 성공해도 스스로 위안을 얻고 명랑해진다. 다만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짜증나는 재앙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 짜증나는 사람, 즉 우물하고 불안한 성격을 가진 자는 쾌활하고 긍정적인 사람에 비해 대체로 상상 속에서
재난과 고통을 자주 겪는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아주 드물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만사를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최악의 결과를 두려워하며 적절히 대비하는 사람은 사물의 밝은 면만 보고 희망을 품는 사람보다 오판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경계와 소화기관 계통의 질환을 타고난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면 끝없는 불쾌감에 빠져 염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건강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것은 아름다움이다. 이런 아름다움이라는 주관적 장점은 직접 우리의 행복에 작용하진 않고 타인에게 주는 인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한다. 그래도 아름다움은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다. 아름다움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공개 추천서나 다름없다. 같은 의미에서 호메로스의 시구는 아름다움을 칭송한다. 가볍게 여기지 마라. 신이 주신 놀라운 선물. 신만이 줄 수 있는 것으로 뜻대로 받을 수 없다. 얼핏 떠올려 봐도 인간의 행복에 방해되는 요소는 고통이나 지루함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두 적 중에 하나에서 멀어지면 다른 하나와 가까워진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크고 작은 진폭은 있겠지만 결국 고통과 지루함을 오가는 움직임 사이에 있다. 이는 고통과 지루함이 서로 이중적 대립의 관계, 즉 외적, 내적, 그리고 객관적, 주관적 대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외적으로는 빈곤과 결핍은 고통을 낳고 안정과 과잉은 지루함을 낳는다. 이에 따라 객관적으로 빈곤, 즉 고통과 끊임없이 투쟁하는 하층 계급을 목격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부유하고 고귀한 계급은 지루함을 상대로 필사의 싸움을 벌인다. 하지만 내적이고 주관적 대립관계는 개인마다 한쪽에 대한 감수성이 다른 쪽에 대한 감수성과 대립한다. 이 대립의 정도는 정신력의 척도가 좌우한다. 요컨대 둔한 정신은 감각의 둔함과 자극의 결핍을 의미한다. 이런 성질을 가진 사람은 모든 형태의 고통과 슬픔 앞에 둔감해진다. 바로 이러한 정신의 둔감함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얼굴에 내면의 공허가 드러난다. 지루함의 원천인 내면의 공허함은 계속해서 외부의 자극을 갈구하도록 정신과 마음을 움직인다. 이때 어떤 자극을 선택하는지는 그리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다. 사교와 대화 방식, 여러 문지기와 창가에 선 구경꾼처럼 시간이나 때우는 저급한 일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온갖 사회활동, 오락, 유흥, 사치를 갈망하는 일은 시간 낭비이자 비참해지는 길이다. 이런 비참함을 막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내면의 풍요, 즉 정신의 풍요다. 정신이 풍요로워지면 지루함이 설 자리가 없다. 정신이 풍요로운 자는 무한히 활발한 사고활동,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채로운 현상으로 새로워지는 지청유의와 힘, 그리고 그 힘을 항상 다른 것과 조합하려는 의욕들에 가득 차 있다. 이들의 비상한 두뇌는 찰나의 권태 이외에는 지루함을 느낄 새가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같은 고도의 지능은 직접적인 조건으로 높은 감수성이 필요하다. 이 조건은 격렬한 의지, 즉 열정의 근본을 두고 있다. 이런 조건과 결합된 사람의 감정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예민함으로 정신과 육체의 고통을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심지어 상당한 조급함을 보이거나 사소한 장애물조차 쉽게 넘어가지 못한다. 그들의 강력한 상상력은 모든 생각을 왕성하게 만드는데
여기에는 불쾌한 상상까지도 포함된다. 이러한 경향은 가장 아둔한 자에서부터 위대한 천재에 이르기까지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간계층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결국 모든 사람은 객관적으로든 주관적으로든 인생의 고통을 주는 원천에서 멀어질수록 다른 원천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타고난 성향에 따라 자신의 객관적인 측면을 될 수 있으면 주관적 측면 쪽으로 조종하게 된다. 그래서 고뇌의 원천 속에서 자신의 감수성이 더 크게 기우는 방향으로 대비한다. 재치 있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 고통과 근심이 없고 안정과 여유를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다 결국 고요하고 겸손하면서도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타인과 어느 정도 친교를 맺은 뒤 위대한 정신을 위해 은둔하고 나아가 고독해지는 길을 택한다. 정신적으로 가진 것이 많을수록 외부에서 필요한 게 적고 그렇게 생긴 시간적 여유 속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정신이 탁월한 자는 그리 사교적이지 않다. 물론 사교의 질을 양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더 큰 세상에서 살만한 가치가 있겠지만 아쉽게도 멍청이 수백 명은 현명한 사람 한 명을 당해내지 못한다. 멍청함의 극단에 있는 사람은 궁핍에서 겨우 벗어나 한숨 돌리기 무섭게 오락거리와 사교 모임을 찾아 나선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일념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 관계없이 그곳에 안주하길 원한다. 누구나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고독한 상태에서는 본래 자신이 지닌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때 고급 자색옷을 입은 멍청한 자는 자신의 하찮은 인격의 짐을 어쩌지 못해 한숨을 내쉰다. 재능이 넘치는 자는 아주 삭막한 환경에서도 자기 생각을 꽃피우고 그 생각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이런 관점에서 세네카의 모든 어리석은 자는 자기 혐오에 시달린다 는 말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예수스 시락 역시 다음과 같은 격언을 남겼다. 멍청한 자의 삶은 죽음보다 나쁘다. 이로써 전체적인 면에서 정신이 빈약하고 세속적인 사람일수록 사교적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세상에서 고독과 세속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뇌가 생물체의 기생충이나 하수인의 역할을 한다면 각자의 노력으로 얻은 자유로운 여가는 의식과 인격에 풍부한 향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슬프고 버거운 현실 전체의 결실이자 소득이다. 그러나 대다수가 자유로운 여가에 무엇을 하는가? 관능적 향락이나 우둔한 행동, 아니면 지루함과 따분함이 그 자리를 채운다. 이 시간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는 여가를 보내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다. 아리오스토에 따르면 그것은 무지한 사람들의 오랜 게으름이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보내는 데에만 집중하지만 재능을 가진 사람은 시간을 활용할 줄 안다. 편협한 사고를 하는 자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지성이 의지를 위한 동기의 매개체 이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눈앞에 동기가 없으면 의지는 휴면에 들어가고 지성은 멈춰버린다. 지성은 의지와 똑같이 혼자서 활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간의 모든 힘이 끔찍한 정체기에 빠져버린다. 이게 바로 지루함이다. 이런 지루함에 대처하는 방법은 임의로 가정한 일시적인 동기를 의지 앞에 밀어붙여 의지를 자극해야 한다. 이로써 지능이 동기를 받아들여
활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동기의 효력은 실제로 타고난 동기에 비하면 은하와 지폐의 관계처럼 자의적이다. 위에 보았던 동기를 이용한 놀이론, 카드놀이 등이 있다. 이 놀이라도 하지 못하면 속이 좁은 인간은 닥치는 대로 모든 손에 쥐고 달그락거리며 두드려댄다. 담배 역시 이런 인간들의 사고를 대신하는 훌륭한 대용품이다. 그렇게 어느 나라에서나 사교 모임의 주된 목적은 카드놀이가 되었다. 카드놀이는 사교 모임의 가치를 재는 척도이며 모든 사고체계에 파탄을 선고하는 일이다. 카드놀이를 하는 어떤 자들은 사고를 교환하지 않고 카드만을 주고받으며 서로 돈을 빼앗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아, 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세태인가. 다만 나는 이쯤에서 카드놀이를 부당하게만 여기고 싶진 않다. 이 놀이를 세상살이와 사업 경영에 필요한 예행 연습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 현명하게 목적을 달성하려고 어떻게든 침착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연습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카드놀이가 풍기를 물러앉게 하는 악영향을 끼친다. 카드놀이에 담긴 정신은 온갖 계략과 술책을 동원하여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빼앗는 것이다. 이런 식의 놀이 습관이 뿌리를 내려 실생활을 잠식하면 나의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다툴 때에도 카드놀이의 방식을 택한다. 그러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자신에게 이익만 남기면 된다고 생각해버린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매일같이 일어난다. 앞서 말했듯 자유로운 여가는 정수이자 자아의 결실이므로 올바른 자아를 지닌 자는 행복하다. 반면 대다수의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유로운 여가를 끔찍하게 지루하다고 여기며 스스로 마음의 짐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고 기뻐해야 한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의 몸인 부인의 자녀입니다. 더 나아가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필요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나라가 가장 행복하듯이 인간의 내면에 부가 충분하여 자기를 부양하기 위해 외부에서 무언가를 조달할 필요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다. 이런 공급은 비용이 많이 들고 사람을 의존하는 존재로 만들며 위험을 초래하고 불쾌하게 만든다. 이 공급품은 본국에서 생산한 고유한 물건의 불량한 대체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다. 남이 줄 수 있는 것도 매우 좁은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결국 인간은 모두 홀로 있으므로 그 홀로 된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이에 괴테는 말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또 올리버 골드스미스는 이렇게 썼다.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행복을 스스로 만들고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이 많을수록 향락의 원천을 자기 안에서 찾을수록 행복해진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 바로 자급자족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는 말이다. 이를 독일어로 행복은 스스로 만족하는 이의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행복의 모든 외부 원천은 본래 아주 불안정하고 의심스러우며 우연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에서조차 막혀버리기 쉽다. 외적인 조건은 언제나 손에 닿는 거리에 있지 않으므로 이런 상황을 피할 도리는 없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외적인 조건은 필연적으로 고갈된다. 나이를 먹으면 사랑, 유머 감각, 여행으로 들뜨는 마음, 승마에 대한 애정도 사라져버린다. 그에 따라 사교계에도 적합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 심지어 친구와 친척들도 세상을 떠나기 시작한다. 그럴 때는 이전보다 더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것이 그를 가장 오래 지탱해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진정한 행복의 유일하고도 변치 않는 원천이 된다. 세상 어디에도 이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세상에는 빈곤과 고통이 넘치고 그 빈곤과 고통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는 곳곳에 지루함이란 존재가 도사리고 있다. 더구나 세상은 사악함이 지배하고 어리석음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운명은 잔혹하고 인간은 애처롭다. 이런 세상에서 본래 정신적으로 풍족한 사람은 눈 내리고 얼음이 어는 12월의 겨울밤에 환하고 따뜻한 난로가 있는 곳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탁월하고 풍부한 인격, 특히 충만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의 운명에 빛나는 광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래서 겨우 19에 불과한 스웨덴 여왕 크리스티나가 당시 20년간 네덜란드에서 고독한 생활을 이어오던 데카르트를 두고 이 말을 한 건 아주 현명했다. 데카르트 씨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며 나는 그 처지를 부러워할 만하다. 단 데카르트 역시 데카르트 좌표평면의 사례처럼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고 스스로를 즐거워할 만큼 외부 상황이 최대한 유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 7장 11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지혜와 함께 좋은 것이 다 나에게 왔다. 지혜의 손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산이 들려 있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자연과 운명의 은혜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내면의 원천에 언제나 접근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조건은 독립심과 여유다. 독립과 여유는 중용과 절제의 대가다. 이 조건을 달성한 자는 향락의 외부 원천에 휘둘리는 사람과 다르다. 관직과 돈, 호의, 세상의 인정을 받을 기회가 있어도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인간들의 비열한 의도나 저열한 취향에 미혹당하지 않는다. 유사시에는 호라티우스가 마이케나스에게 보낸 서간에 담긴 내용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외적인 것을 취하기 위해 내적인 것을 상실하는 일, 즉 화려함, 지위, 사치, 직책, 명예를 위한 자신의 평안, 여유, 독립심을 완전히 또는 상당 부분 포기하는 일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데 괴테는 이런 일을 했다. 나의 천재성은 나를 단호하게 괴테와 다른 길로 안내했다.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주된 원천이 자기 내면에서 솟아난다는 진리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올바르게 지적하는 부분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모든 향락은 어떤 힘을 사용하는 행동을 전제로 하며 이런 행동이 없으면 향락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자유로이 발휘해야 행복해진다고 가르친다.
스토바이우스 역시 이 가르침을 이어받아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윤리학에서 언급했다. 행복은 자신의 재능에 비례하여 수긍할 수 있는 행동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다. 그는 여기에 덕이 예술적 기교의 완벽성이란 설명까지 덧붙였다. 이제 사방에서 밀려오는 공공에 맞서서 채비를 갖추는 일은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힘의 최초의 숙명이다. 하지만 이 싸움이 끝나고 나면 쓸 곳이 없어진 힘이 버거워진다. 그래서 인간은 남아도는 힘을 목적 없는 놀이하듯 가지고 놀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또 다른 원천인 지루함에 빠져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지루함에 괴로워하는 자는 위대하고 부유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비참함에 관해서는 이미 루크레티우스가 묘사한 바가 있다. 지금도 매일같이 대도시에서는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커다란 집에서 자주 밖으로 나간다. 피곤한 자는 갑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 외부에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는 사람들을 데리고 재빨리 마을로 달려간다. 화상을 입은 자들에 대한 도움을 급히 청한다. 그러다 문지방에 닿으면 하품을 한다. 아니면 깊은 잠에 빠져 잊으려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도시로 서둘러 돌아가야 할 것이니.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위대하고 부유한 자들도 젊었을 적에는 근력과 생식 능력이 분명 왕성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정신력만이 남는다. 정신력이 결핍되었거나 정신력의 형성 과정이 미흡했다면 정신력이 활동해야 할 때 엄청나게 참담해진다. 이제는 의지만이 유일하게 무궁무진한 힘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지가 열정의 흥분, 예를 들어 도박같이 진정으로 타락한 악습의 자극을 받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의도식하는 개개인은 자신을 지배하는 힘에 따라 어떤 놀이를 할지 선택한다. 그 놀이는 아마도 볼링, 체스, 사냥, 그림, 경마, 음악, 카드놀이, 시짓기, 수사학, 철학 등일 것이다. 심지어 우리는 인간의 모든 힘이 발산되는 세 가지 생리학적 근원의 힘에 관해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도 있다. 이때 세 가지 생리학적 근원은 목적 없이 행하는 놀이를 살펴봐야 한다. 누구나 하나 또는 다른 여러 개의 힘이 지배를 받게 되므로 이 중 적절한 것을 고를 수 있다. 먼저 재생 능력에 관한 향락을 꼽는다. 이 능력은 먹고 마시고 소화하고 쉬고 자는 능력이다. 심지어 어느 한 나라는 전 국민이 누려야 할 즐거움으로 이 재생 능력을 꼽아서 다른 나라의 찬사를 받았다. 둘째는 민감성에 관한 향락이다. 산책, 높이 뛰기, 격투, 춤, 펜싱, 승마 등 모든 형태의 유흥거리가 포함되며 사냥이나 전쟁터에서의 싸움까지도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는 감수성에 대한 향락이다. 관찰, 사색, 감정, 시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활동, 학습, 독서, 명상과 발명, 철학 연구 등이 이에 속할 것이다. 세 향락의 각각의 가치, 정도, 기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겠다. 유념해야 할 점은 향락을 누리려면 자신의 힘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향락이 자주 되풀이되어야 행복도 커지므로 향락을 얻는 데 필요한 힘은 고귀할수록 좋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의 감수성은 다른 모든 동물보다 뛰어나지만 다른 두 가지 생리학적 근본 능력은 오히려 동물과 인간이 같거나 더 뛰어나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한다.
감수성은 우리 인간의 인지 능력에 달려있다. 그래서 감수성이 월등하면 인식하는 향락, 즉 정신적 향락이 우세해진다.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의지가 자극받을 때, 즉 개인적인 관심이 생길 때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의지의 자극은 고통과 뒤섞여 나타난다. 그런데 의지를 자극하는 수단으로 소소한 흥미를 일으켜 의지를 간지럽히는 데 그치는 정도의 자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카드놀이다. 카드놀이는 고급 상류사회 어디에서든 통용되는 방식이다. 반대로 정신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의지의 개입 없이 단순히 인식만으로 가장 활달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심지어 그에게는 이러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때 인간은 관심의 본질에서 고통과 상관없는 생소한 영역, 말하자면 유유자적 살아가는 신들의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자들의 삶은 무감하게 흘러가 버리는데 그들의 생각과 열망은 오로지 일신의 안위라는 하찮은 이익에 몰두해버리는 바람에 온갖 불행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정이 거친 불길만이 고착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애초에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 반면 정신력이 뛰어난 자는 풍부한 사고를 하여 언제나 활기차고 유의미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는 품위 있고 흥미로운 대상에 금세 사로잡혀 버리며 자기 내면에 가장 고급스러운 향락의 원천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외부의 자극이라고는 재혼활동과 인간 세상의 일을 주시하는 것뿐이다. 때로는 전 시대와 온 나라에 뛰어난 재능을 떨쳤던 사람들의 성취를 보고 자극을 받기도 한다. 이것은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만이 누리는 혜택으로 그만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만을 위해 위대한 사람들이 존재한 것이다. 정신력이 뛰어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우연히 위인의 업적을 듣게 된 청중일 뿐이며 위인의 업적을 어깨너머로 파악하는 데 그친다. 하지만 자신의 욕구를 다른 사람보다 강렬하게 느끼기 위해 정신력이 뛰어난 자는 자신의 욕구를 배우고 보고 연구하고 명상하고 연습한다. 결국 자유로운 여가를 바라는 강한 욕구가 필요해진다. 하지만 볼테르는 확실하게 진정한 욕구엔 진정한 쾌락이 있다고 표명한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가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하는 향락을 마음껏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런 욕구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자유미와 조용미를 비롯한 온갖 정신적 산물이 쌓여가도 매춘부를 눈앞에 둔 노인처럼 향락을 맛보지 못한다. 결국 특별한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 이외에 제2의 지적인 생활이 있다. 이런 지적인 생활이 점차 본래의 목표가 되어 사생활을 지적생활에 필요한 수단으로만 여긴다. 반면에 특별할 게 없는 나머지 사람들은 재미없고 공허하고 우울한 본성을 토대로 삶의 목표를 확신해버린다. 지적인 생활은 특히나 통찰과 인식이 풍부해지면서 일관성을 갖고 발전을 거듭하면서 온전히 완벽한 예술품이 된다.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실제적인 삶, 자신의 영달만을 추구하고 깊어지기는커녕 자기의 구태의연한 생활을 연장하는 데 안주하는 삶과는 대조적이다. 그런데도 이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이미 언급했듯 특별한 사람이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안주하는 삶을 목표라고 단정 지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상적인 현실은 열정에 휘둘리지 않으면 지루하고 몸이 건조해진다. 그러다 열정으로 움직이는 즉시 고통스러워진다. 그래서 의지에 필요한 것 이상의 지성을 가진 자만이 행복할 수 있다.
지성을 가진 자들은 일상생활 외에 또 다른 지적생활을 고통 없이 해나갈 수 있고 활기차게 활동하면서 교류할 수 있다. 단지 여가만 있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다. 지성이 의지가 하는 일에 종속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힘이 남아 돌아야 한다. 그래야 의지에 종속되지 않고 오로지 정신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정신적인 활동이 없는 여가는 산 사람의 죽음이자 생매장이다. 그런데 이 과잉지성의 정도는 차이가 있어서 단순히 곤충, 새, 광물, 동전을 수집하는 수준부터 시와 철학에서 최고의 성취를 이루는 수준까지 실제 지성적 삶에는 무수한 단계가 있다. 이러한 지적 생활은 지루함을 방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루함으로 발생하는 치명적인 결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준다. 질 나쁜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않게 해주고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행복을 전적으로 추구할 때 닥치는 무수한 위험이나 불행, 손실과 낭비에 대한 예방책이 되어준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나의 철학은 아무것도 나에게 가져다 준 게 없지만 쓸데없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해주었다. 반면에 평범한 인간은 특히 인생의 향락에 관해서는 자기의 외부에 있는 것, 즉 재산과 지위, 부인과 자식, 친구와 사교 모임 등에 기댄다. 이것들이 자기 인생에서 행복을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외부의 것을 잃거나 그것들에게 기만당했다고 느끼면 절망한다. 이런 관계에서는 무게의 중심이 인간의 외부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것을 바라고 변덕스럽게 구는 것이다. 재력만 있다면 별장과 말을 사고 파티를 열고 여행을 떠나는 등 엄청난 사치를 부리는 이유는 외부에서 만족을 찾기 때문이다. 자신의 참된 원천은 본인의 활력에 달려 있는데 쇠약한 자가 콩소매 수프와 약의 힘을 빌려 건강과 힘을 되찾으려 하는 것과 같다. 글이 너무 극단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앞서 말한 사람 외에 정신력이 그리 뛰어나지 않지만 보통을 약간 웃도는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는 아니나 애호가 수준에서 미술을 즐기고 식물학, 광물학, 물리학, 천문학, 역사 등과 같은 실용과학을 연구하면서 자기 향락의 대부분을 찾을 것이다. 이미 언급한 외부 원천이 고갈되거나 그 원천에 만족하지 못하면 예술과 과학에서 위안을 찾는다. 이 경우 무게중심은 이미 부분적으로 자기 내부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단순히 취미로 하는 예술은 창조 능력과 동떨어져 있고 단순한 실용과학은 상호간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취미 활동에 온전히 자신을 내맡기지 못한다. 더불어 온 마음을 다해 몰두하지 못하므로 예술이나 실용과학 외에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수준에 다다르지도 못한다.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가장 뛰어난 경지에 이른 대개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다. 이런 천재들만이 사물의 존재와 본질을 온전하고 절대적으로 자신에게 이입하여 그것을 깊이 이해한다. 이후 자신의 견해를 개인 성향에 따라 예술, 시 또는 철학의 형태로 표현하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이런 천재는 아무 방해 없이 제 생각과 일에 몰두하고 고독을 기꺼워하며 자유로운 여가를 최고의 자산으로 여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불필요하고 있으면 부담만 될 뿐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완전히 자기 내부에 무게중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극히 적은 부류의 천재들이 아무리 좋은 성격의 소유자라고 해도 상당수 사람이 보이는 친구, 가족,
공동체에 대한 진심 어리고 무한한 동질감을 나타내지 않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다. 그에게는 자기 자신을 올곧게 유지하는 일이 가장 큰 위안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의 내면에는 타인보다 고립적 요소가 더 들어있다. 그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언제나 타인과 이질적인 존재로 인지하며 타인과 자신을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뒤섞인 곳에 있어도 자기 스스로 남다르게 의식하는 경향이 짙고 타인을 생각할 때도 1인칭보다는 3인칭으로 지칭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자연으로부터 지적인 관점을 풍부하게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해 보인다. 마치 주관적인 것이 객관적인 것보다 우리와 가깝게 느껴지는 현상과 같다. 객관적인 것은 그게 어떤 종류이든 주관적인 것을 통해야 하므로 부차적인 조건으로만 보인다. 이를 표현한 아주 좋은 구절이 있다. 영혼의 부유한 말이 참되고 그 나머지는 대개 이익이 없다. 루키아노스, 명작선. 이처럼 내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자신의 정신적 능력을 함양하고 풍요로운 내면을 즐기기 위해 외부에서 필요한 건 소극적인 선물, 즉 자유로운 여가뿐이다. 그러니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매일 매 순간 누릴 수 있는 여가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누군가 자기 정신의 발자취를 전 인류에게 남기고자 했다면 그의 행복과 불행은 하나로 결정된다. 바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 펼치느냐에 따라 행복이, 재능이 방해를 받아 업적을 이루지 못하느냐에 따라 불행이 갈린다. 그에게 재능을 펼치는 행위 외의 모든 일은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시대를 막론하고 자유로운 여가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위대한 정신을 발견한다. 모든 이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여가는 자기 자신만큼이나 소중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